이것은 표면적인 상황이었고 내면적인 상황은 달랐다. 나는 크로머의 소나기에서 풀려났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났던 것은 아니다. 나는 세상의 작은 길을 똑바로 걸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 길은 내게 너무 위험했다. 친절한 손길 하나가 위험에 처한 나를 구해준 지금, 나는 한눈 팔지 않고 곧장 어머니의 품, 경건하고 아늑한 어린 시절의 보호 속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원래의 내 모습보다 더 어리고 더 의존적으로 어린애처럼 굴었다. 이미 나는 혼자 자립해서 걸어갈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크로머에게 순종했던 것을 대체할 만한 의존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속에 있는 밝은 세계에 의존하고자 했다. 그 세계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데미안에게 의지해서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나의 상식적인 사고에서는 데미안의 이단적인 생각이 불신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데미안은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고는 자극과 경고로, 조롱과 풍자로 나를 지금보다 자립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애썼을 것이다. 지금에서야 난 알았다. 인간에게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반년쯤 뒤에 산책길에서 아버지께 아벨보다 카인이 더 훌륭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그 질문에 무척 놀라면서 새로울 것이 없는 견해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 관점은 기독교 이전 시대에도 등장해서 여러 종파들로 전수됐는데 그 종파들 중 하나가 카인교도라고 불렸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러한 이단적인 학설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시험과 다를 바가 없고, 카인이 옳고 아벨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신이 오류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신은 올바른 유일신이 아닌 잘못된 신이 되어버리고 만다. 실제 카인 교도들은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르치고 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교도들은 오래전에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아버지는 나의 학교 친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게 놀랍다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당연히 배척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경고하셨다.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내 유년 시절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밝은 환경에서 즐겁고 만족스럽게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핌을 받는 온갖 아름답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생활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 걸었던 발자취뿐이었다.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휴식처, 행복의 섬과 낙원들의 매력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득한 광채 속에 남겨놓으려 한다. 그 시절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관해서는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들이 닥쳐와서 나를 앞으로 내몰고 찢겨냈는지에 대해서만 더 이야기하려 한다. 이런 충격은 언제나 다른 세계에서 왔으며 불안함과 강요와 양심의 가책을 함께 가져다 주었고 언제나 놀랄 만큼 혁신적이어서 내가 머무르려고 애썼던 평화로운 상태를 뒤흔들어 놓았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본능적인 충동을 밝은 세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숨길 만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됐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성에 관한 호기심이 나에게 적이자 파괴자로, 금기로, 유혹으로, 죄악으로 찾아들었다. 성에 관한 호기심은 내게 꿈과 쾌락과 두려움, 그리고 사춘기의 비밀 같은 것이 유년 시절의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면서도 아이처럼 생활하며 이중적으로 굴었다. 나의 의식은 세상이 허용하는 밝은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세계를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은밀한 꿈과 충동과 갈망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위에 점점 위태로워지는 의식적인 생활의 다리를 걸쳐놓았다. 나의 내면은 이미 유년의 세계가 모두 무너져버렸다. 우리 부모님 역시 대부분의 부모들처럼 드러내서 말하기 어려운 사춘기에 살아있는 충동을 모르쇠 하셨다. 다만 갈수록 비현실적이고 판타지일 수밖에 없는 유년 시절에 머무르려고 현실을 거부하는 나의 헛된 노력을 도와주실 뿐이었다.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기에 우리 부모님을 비난할 마음은 없다.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은 자신 스스로 해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느 명문가 자식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다. 이 경험들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분기점이 된다. 자기 삶의 욕구가 주변 세계와 갈등에 빠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서 쟁취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떠나려고 하고 고독과 죽음처럼 치명적인 추위에 둘러싸인 공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고 느낄 때 유년 시절이 무너져 내리고 그제야 우리들의 숙명인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평생에 걸쳐 단 한 번 가능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경험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꿈꾸며 수많은 꿈 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살인적인 꿈에 매달려 헤어나오지 못한다.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 내 유년 시절의 끝을 알리던 감정과 환상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야깃거리는 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와 다른 세계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한때 프란츠 크로모였던 무엇이 이제는 내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었다. 다른 세계가 나를 지배하는 힘을 다시 외부에서 얻은 것이다. 크로모와의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흐른 뒤였다. 어린 시절 극적이고 죄에 가득 찬 기억들은 저 먼 곳으로 물러나 짧은 악몽처럼 사라져버린 후였다. 오래전부터 프란츠 크로모는 내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았고 크로모와 마주치는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내 비극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 막스 데미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데미안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끔 보이긴 했지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데미안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힘과 영향력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데미안에 대해 내가 아는 전부를 떠올려보면 1년, 아니 그 이상 데미안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되도록 내가 데미안을 피했고 데미안도 결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언젠가 우리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 데미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뒤에는 간혹 어쩌면 나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데미안의 친절함은 냉소와 묘한 비난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데미안과 내가 함께 겪은 일과 그 당시 나에게 미쳤던 영향을 나도 데미안도 거의 잊은 듯 했다.